한류 문화와 더불어서 이제 K 그 뭐 엔터, 미디어, 영화나 네. 이런 쪽에서도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 항공 우주 산업, 네네네. 그리고 뭐 자동차 그 산업 이런 쪽들도 내년에 저는 이제 아주 큰 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요? 예. 근데 내년에 좋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죠. 저는 내년에 장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사실 제가 작년부터 대표님을 너무나도 섭외하고 싶었는데 대표님과 이 연이 닿지 않아서 이번에서야 이제 1년이 지나서야 대표님을 섭외할 수 있어서 너무 사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대한민국에 이 슈퍼개미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대중들 알고 있는 분들이 이제 몇 분들 좀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주식농부 박영호 대표님 하면 탑티어 예. 가장 으뜸에 계신 분은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 1000억대 이상의 이제 슈퍼개미이신 거잖아요.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그 창업하시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주식 투자만으로 1000억대 이상 슈퍼개미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제로 많지 않은지 제가 궁금하고요. 어떻게 대표님은 1000억대 이상의 주식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우선 이제 저한테 이제 슈퍼개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저는 그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사회가 좀 희망 있고 건강한 사회가 좀 되려고 하면 이 투자자가 이렇게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될 텐데 우리 스스로를 뭐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증권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어려울 때 담대한 결정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슈퍼개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에는 좀 약간 그 투자 자체를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작가님도 아시겠지만은 뭐 주식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옛날에 뭐 강화문 고민이 뭐 압구정 뭐 미꾸라지 뭐 목포 세발낙지 맞아 뭐 일산이면 가물치니 전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잘못돼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이제 슈퍼개미보다는 이 개인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로 그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뭐 이렇게 자본가들에 비해서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에서 그걸 뚫고 이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정말 담대한 어떤 그 라이언 투자자, 사자의 심장을 가진 투자자로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경제 TV에 사장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게 개미라고 얘기하지 말고 라이언 투자자라고 좀 명명을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한국경제 TV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개미 투자자를 라이언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슈퍼개미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증권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투자만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아마 1000억대 이상 자산을 가진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식 부자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부자들은 뭐 기업인들이잖아요. 기업인들이 가장 큰 주식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제 그 중에 작은 이제 투자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2001년 9.11 테러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업하면서 투자를 해왔는데 정말 농부가 농사 짓듯 꾸준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농부와 같은 마음에 대한 사실 그걸 알 수 있는 질문들이 좀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그 전에 그럼 대표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전업 투자 이전에 증권사에도 좀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한데 가장 좀 처음으로 돌아가면 주식 투자를 어떻게 좀 대표님이 시작하실 그 시대만 해도 주식 투자는 지금처럼의 그런 뭔가 건전한 투자의 장은 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제가 뭐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제가 이제 그 대학을 좀 이렇게 제 나이에 비해서 한 3년 정도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이제 공인행위사 공부하고 이러면서 1980년대 후반입니다. 그때 막 이제 우리 증권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증권시장으로 이렇게 웬만한 사람들이 능력 있고 뭐 빽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 증권사로 이렇게 들어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대학 때 저의 이제 꿈이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와서 3년 7개월 동안 공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꿈이 뭐 큰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공장장이 되는 게 이제 꿈이었는데 80년도 이제 졸업 시즌에 3학년 시전에 이제 증권시장이 화랑이 되면서 좀 이렇게 능력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증권사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3학년 때 이제 증권부사 시험을 이렇게 봐서 합격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제 증권시장과 이렇게 연을 맺은 거죠. 어떻게 보면 주식 농부 박영호 대표님의 그 전설 같은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좀 우연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뭐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현대라든가 네. 뭐 아니면 삼성이나 이런 회사 들어가서 공장장을 꿈꾸다가 뭐 저는 이제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든 빨리 이렇게 좀 돈을 벌어서 그쵸, 가정을 그쵸. 좀 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 그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지도 교수님이 증권부 석사 시험을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봤는데 이제 그게 네. 붙어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자본시장과 연을 이제 맺게 된 거죠. 그럼 대표님은 이렇게 주식 투자 돈을 벌게 된 뭔가 계기점이라든가 전환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렌 버핏도 사실 젊은 시절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담배 꽁초 줍는 식의 투자를 하다가 찰리 먼거라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좀 투자법이 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대표님 처음부터 뭐 지금의 실력을 가졌던 건 아니실 거잖아요. 예, 예.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 생활을 3년 7개월 하면서 네. 그 이제 통신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방송통신고등학교. 뭐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아침, 새벽, 저녁, 늦게 방송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또 한 달에 그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 날 이제 출석 수업이 있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무리 중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돈 번 사람들은 다 이게 기업인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또 주변에 보니까 야, 이 기업인들이 그 돈을 벌면서 세상 끌어가는구나. 네. 이제 그런 과정을 알고 이제 늦게 그 대학 들어가서 과연 세상은 누가 이끌어가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깨달은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그 3학년 때 네. 이제 증권사 들어가서 네. 이 시장의 구조 틀을 좀 이해하면서 기업인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말 마치고 그 4학년 초에 이제 현대투자연구소라는 곳에 제가 특채가 됩니다. 네. 그래, 그 현대투자연구소는 이제 사설 그 투자경제연구소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이 회사에서 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주간 주식 정보라고 해서 네. 이 정보지를 발간을 했습니다. 유료 주간 정보.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한 뭐 1년 남짓 이렇게 한 10개월 정도 그래서 근무를 하면서 이 자본시장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뭐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에 대한 어떤 경험을 좀 쌓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대신증권에 이렇게 입사가 되면서부터 네. 본격적으로 투자 수업을 이렇게 받았다고 보는 거죠. 대표님께서 뭐 1,000억대 이상의 주식 이제 부자이시기에 우리가 굉장히 거리감을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책에서 그래도 거리감이 좀 가까워지는 걸 발견한 게 공인회계사 시험은 합격을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뭐 그게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저는 운이 정말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대학교도 운이 좋아서 이제 중앙대학교에 그 승당 장학생으로 합격이 되면서 전액 장학금 받고 가셨죠? 예, 전액 장학금 받고 뭐 10만 원씩 보증을 받았으니까 당시에 회사에서 12시간씩 이렇게 작업을 해도 네. 거의 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월급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세상에 대한 고마움 이런 걸 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학을 이렇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고등학교 과정이 이제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네. 영어가 지금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시험도 2번 봤는데 2학년, 3학년 때 네. 그 영어 때문에 네네. 경영분석이니 뭐 회계분석이니 뭐 상법 이런 것들은 이렇게 네. 어느 정도 통과가 됐는데 네네. 아마 영어에서 미달이 되지 않았나. 지금도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네. 만약 그때 떨어지고 나서 이제 증권법사 시험이 공인회계사 시험하고 좀 비슷합니다. 네. 제가 1987년 12월 달입니다. 그때 이렇게 한 40명 정도가 합격을 했는데 아마 그 학생으로서는 그 세 사람이 합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서울대생 하나, 중대생 하나, 네. 성균관대생 하나. 네. 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증권법사 시험이라는 게 네.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이 금융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현대투자연구소에 네. 이제 특채가 된 거죠. 그 아까 3명 이제 서울대, 중앙대, 성균관대생 중에서 중앙대생이 이제 대표님. 예, 예. 그렇게 주식 투자 시작하신. 그럼 이제 전업 투자랑 그 전에 이제 증권사 37의 교보증권, 압구정 지점장도 역임하셨고, 그 전에 뭐 대신증권, 현대투자연구소, 국제투자자문까지 다 합치면 35년 정도 치면 될까요? 증권업계에서는 뭐 현대투자연구소, 네. 대신증권, 국제투자자문, 교보증권 네. 해서 한 1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네, 12년 그리고 전업 투자는 2001년도부터 네, 했죠. 거의 한 35년 좀 넘게 하신 건데. 예, 지금까지 뭐 이제 네. 87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한 35년 정도 이렇게.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네. 좀 성공 투자와 좀 실패 투자로 대표님이 그 사례로 우리가 좀 뭔가 학습을 한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굉장히 많죠. 네. 뭐 성공과 실패를 많이 했는데 실패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네. 초창기에는 그 실패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네. 제가 이제 뭔가 내 투자하는데 그 전환점이 되게 되는 것은 뭐 이제 실패 사례라고 하면은 대신 조건 영업부 근무할 때 네. 업무 대리를 했습니다. 네. 업무 대리하고 그러면은 이제 주식 그 이렇게 뭐 스터디하고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고객 관리도 좀 하면서 병행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자문사의 그 과장 얘기를 듣고 그때 그 당시에 영원통신이라는 그 회사를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영원통신이라는 회사가 네. 컴퓨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만 해도 뭐 IT 산업이 육성되고 이래서 뭐 굉장히 이렇게 촉망되는 그런 네. 그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잘 기업이 모르고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만 듣고 투자를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부도 나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 부도 만다는 것은 투자를 해서 그냥 돈이 그냥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투자는 안 했지만은 내 주변에 뭐 지금도 막 그 생생합니다. 일부 이제 투자한 고객들이 있고 내 그 후배 중에 이곳에 뭐 정말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휴지 조각이 돼버려가지고 그 당시 5천이면 정말 큰 돈이죠. 큰 돈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나의 투자 철학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죠. 아, 절대 이제 모르는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직접 기업을 방문해서 네. 확인하고 네. 투자하는 이좀 습관을 이렇게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실패 투자에서는 우리가 많은 개인 투자분들 하는 낱말을 듣고 이제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는 건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운 것 같고요. 좀 성공 투자. 지금의 좀 대표님이 있게 해준 종목, 주식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뭐 많이 있죠. 네. 그 중에 하나 그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대주주가 된데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된지도 모르고 네. 제가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세금을 굉장히 많이 추징을 이렇게 받은 적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고려 개발이라는 회사입니다. 아, 네네. 2001년도에 이렇게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우리 이 부동산이 굉장히 호황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고려개발이라는 회사를 그 2000년도부터 이렇게 쭉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고려개발이 이제 그 거제도의 그 고연만이라는 곳에 그 매립을 하면서 이제 부도를 맞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부도 맞고 나서 한일은행에 워크아웃이 되고 이러면서 그 회사가 좀 깨끗해졌죠. 네. 이제 그런 회사를 대림산업이 그 인수를 해서 그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를 제가 이제 3,000원대부터 네.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네. 익명가 5,000원짜리 자본금 300억이고 뭐 이익이 뭐 그 2, 300억 정도 이렇게 나는 회사였어요. 네. 근데 주가는 이제 액면가 5,000원짜리인데 3,000원대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3,000원부터 제가 이제 7,000원까지 샀는데 2001년 9.11 났습니다. 근데 9.11가 나니까 순식간에 그냥 주가가 더 떨어졌겠죠. 예, 한 30% 정도 이렇게 빠져서 5,000원까지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삼성증권의 투자 자문위원으로 그냥 투자 상담사죠. 투자 전문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빠지니까 뭐 누가 주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뭐 이제 고객들은 팔아달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누가 사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나는 이 회사를 잘 아니까 회사를 뭐 수없이 많이 다녔으니까 네. 이 회사가 이제 그 당시에 그 본사가 용산에 있었습니다. 네. 그 용산을 수시로 가보고 또 이 회사가 가진 그 땅이 있는 곳, 뭐 네. 거제도도 가보고 그리고 또 천안 또 온천 개발하는 데도 네.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그리고 용인도 가보고 네. 뭐 이렇게 다녀보니까 건설회사가 땅이 많다는 것은 그 개발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 재무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투명하고 이런 것 때문에 회사를 아는데 순식간에 빠져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팔아달라고 하지만 내가 기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네. 아 내가 이때 그 전업을 하면서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몰아가지고 이제 이 기업을 샀습니다. 네. 사가지고 9.11 테러가 나오고 나서 9월 중순 이후부터 주가가 또 급격하게 올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기업을 제가 4.7%까지 샀더라고요. 나중에 몰랐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대주 조건이 3%, 아, 100억. 지금은 5%잖아요. 지금은 1%입니다. 1% 10억이 넘으면 대주주인데, 네. 아, 5%가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네, 거예요. 5%는 이제 공시 이제 의무 대상 기준이고, 네네.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구세청에서 이제 그 연락이 와가지고 네. 보니까 4.7%까지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300억짜리 뭐 4.7%면은 네. 거의 한 뭐 17, 8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큰 돈이 엄청난 들어간 돈이죠, 거죠. 엄청. 예. 이걸 사가지고 이 주식이
그 이후에 뭐 만 2, 3천원까지 올라가서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수익을 얻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의 이제 슈퍼개미가 된 어떤 그 안정적인 이제 토대가 이제 마련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9.11 테러라는 네. 위기를 이렇게 기회로 잡았기 때문에 네. 큰 부를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 기업하고 항상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게 소통을 하다 보면은 그 기업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외생적인 어떤 변수, 시장 위험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는 네. 정말 이게 좋은 기업을 헐값에 살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무조건 좀 팔아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이제 가장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후에 이제 4.7%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네네네. 사가서 그 이후에 제가 한 7, 8억 정도 이렇게 양도 차익도 이렇게 낸 거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주주 얘기하셔서 그런데 그 지분 공시를 5% 되는 것들을 했는 게 대표님 혹시 제일 많이 했을 때는 몇 개 기업까지 있었고 지금은 몇 개 기업 정도 있으신가요? 뭐 기업명이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뭐 10개 기업까지 이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제가 많이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개 기업 돼 있고요. 지금 5개.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네네. 제가 이렇게 투자한 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생 이제 오래 함께 네. 갈 기업 빼놓고는 나머지 다 이렇게 5% 미만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많이 줄였고요. 지금은 뭐 10개까지 내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그렇죠. 네, 한 개 기업도 이 대주주가 되게 쉽지 힘들죠. 않은데 지금 뭐 5개 기업은 거의 한 10% 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기업들은 뭐 지금 뭐 1대 주주로 돼 있으니 네. 기업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야. 아니 그럼 이렇게 이제 지분 공시는 사실 찾아보면 뭐 가지고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님이 그걸 보고 대표님이 이게 주식을 막 매매하는 스타일이 아니시니까 농부 같은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계속 잘 자라게 도와주시는 거 많은 분들이 아니까 그걸 따라서 사시는 분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부자 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매년 각 지역에서 특산물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편지, 선물 이런 것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네. 왜 나한테 이렇게 보내냐? 아, 선생님 때문에 네. 정말 부자가 됐다. 네. 고맙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근데 이 살다 보면은 저도 이제 많은 뭐 제가 책을 5권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책 내용만, 제목만 보면은 네. 내가 핵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 분명합니다. 뭐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애야, 너는 기업의 주인이다. 또 뭐 투자자의 시선, 주식, 투자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돈이 일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주식회사 약속을 믿고 투자하잖아요. 주식회사 약속.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주식 투자 절대 원칙은 사실은 이제 책을 다시는 안 쓰려고 했습니다. 주식회사 약속 이후로는. 네. 그런데 이제 이건 출판사의 그 센시오의 그 김재현 대표가 요즘 뭐 투자와 관련 서적이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죠. 많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움되는 책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대표님이 그 경험한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좀 이렇게 참여해서 좀 잃지 않는 투자. 그래서 가계 자산이 기업에 투자가 되고 기업은 그런 자금을 통해서 그 성과를 내서 배당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어떤 투자 환경 문화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의 중심국가 글로벌 리더로 우리 살 수 있다. 라는 어떤 그 신념,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 책을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아, 이번에 출간하신 주식 투자 절대 원칙.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다니면서 뭐 강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제 얘기를 듣고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뭐 주식 투자를 농부가 농사짓다 투자하라. 뭐 쉽지만은 이게 실행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뭐 어떤 분 입장에서는 재미없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교과서 같은 좋은 얘기나 흘려 듣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그 내 주변에는 내 얘기 듣고 그대로 이제 실행한 사람들은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 이제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안 그래도 보니까 책에 그 수많은 이제 강연을 듣거나 아니면 뭐 이제 제자 비슷한 어쨌든 그 교육을 들은 분들이 모든 사람이 또 잘 된 건 아니었고 잘 된 분과 안 된 분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나도 이제 좀 이렇게 해서 따라서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저는 증권 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주식시장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잇고 이 투자를 이렇게 그 해왔고 그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스승이고 동반자였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성공한 뭐 이렇게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이 초등학교도 정말 못 나와 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손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왔는데 맞춤도 틀리고 정말 비틀비틀 썼지만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처음에 이제 5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3천만 원까지 이렇게 불어서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할까 이제 고민스럽다가 제가 이제 첫 번째 쓴 책, 주식 농부처럼 투자라 그 책을 보고 제가 투자 강연하는데 네. 오셔가지고 네. 듣고서 이제 크게 감화를 받았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뭐 투자 강연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그 자녀분들하고 와서 함께 들으면서 투자를 해서 5억 정도까지 늘어났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저한테 또 이제 편지를 들고 네. 뭐 선물까지 막 싸들고 이렇게 네. 왔어요. 그분하고 이제 그 이 책 쓰면서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나도 궁금했거든요. 네. 야, 정말 목소리가 너무나 좋고 네. 완전히 사람이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제가 얘기했던 고려제강이라든가 네. IS동스라든가 SPG라든가 네. 참 좋은 여행 주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파셨는 거죠? 그렇죠. 한 네. 10여 년이 흘렀는데 네. 그리고 또 딸하고도 같이 이제 네. 대학 졸업하고 투자를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카카오도 한 3,500주 정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자산이 얼마냐 이런 부분 물어볼 수 없지만 네. 언뜻 이렇게 들어보니까 2, 30억 이상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한테도 내가 그때 그 기회가 되면 네. 못다한 공부를 좀 하시라. 저도 이제 중학교밖에 졸업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공장 생활 하다가 대학교 가시고. 이제 통신고등학교 나와서 이제 대학 나오고 뭐 대학원도 나오고 네. 또 뭐 기타 또 매년 한 1년에 적어도 CEO 과정 하나 정도는 네. 보면서 항상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가장 이제 감동스러운 게 이분이 그 대학교 지금 2학년이 되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네. 사이버대학교 가정심리학과 2학년에 이렇게 다닌다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의 어떤 투자 어떤 그 방법론. 네. 근데 또 이분하고 내가 주주총회를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두 군데서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투자한 그대로 방식대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하고 삼천리 자전거 참전 여행 네. 그 주주총회 때 이분이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이분이 처음에 나를 굉장히 원망했다고 그러더라고. 왜요? 왜냐면 이 주총회 가서 주총회 한번 가보셨나요? 아직 못 가봤어요. 주총회 가면은 네.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얼렁뚱땅 하고 나서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야 이런데 뭘 가면 대우해 줄 줄 알았잖아요. 주주, 예, 주인. 예.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과정에 네. 이제 저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가면은 이제 뭐 임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뭐 기타 이제 네. 회사에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여건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원망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몇 번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네, 네. 주식 논문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느꼈다 이거야. 가서 이렇게 보고 이러면은 네. 그 회사 그 흐름 분위기만 봐도 보이죠. 믿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를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나는 아까 그 얘기했던 기업들 고려제강 빼놓고 몇 개 기업 참 좋은 여행 몇 개 빼놓고는 이제 지금 투자를 지금 않고 있는데 네. 이분은 그냥 하나도 없이 그냥 계속 주식을 사서 모은 조니 대표가 뭐 주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듯이 그런 형태 이렇게 돼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네. 또 반면에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이 주식 투자를 이렇게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제주도에도 또 그 어떤 분은 내가 투자한 거 내 포트 중에 자기가 주식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오르지 않는 종목들 사놔 가지고 지금 뭐 한 70억대 이렇게 자산가가 된 분들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네. 좋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대표님이 강연이든 뭐 이야기든 그런 걸 듣고 주식했는 분 중에서 부자가 안 된 분이 좀 갈리는 거잖아요. 그 극명한 차이 한 가지는 뭘까요? 뭐가 갈랐을까요? 똑같은 걸 들은 거잖아요. 똑같은 책을 본 거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공을 하자고 하면은 네. 그 투자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주식 투자를 이렇게 사고 팔아야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런 기업은 시간을 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럼 투자자도 적어도 그래서 제가 이제 3, 4년 정도 기업을 공부할 때도 3, 4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3, 4년 정도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해야만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 원칙을 이렇게 실행하느냐 네. 안 하냐. 네. 누구나 다 뭐 이렇게 뭐 주가는 항상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그렇죠. 쉽게 그 안에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원칙을 지키느냐 아니느냐. 원칙. 네. 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원칙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이야기 하기 그 전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주식시장 점검 및 향후 하반기 전망을 여쭤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좀 11월, 12월 주식시장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좀 개인 투자자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올해도 이제 뭐 거의 얼마 안 남았죠. 뭐 저는 뭐 주식시장을 그렇게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제 오로지 집중하는 것은 내가 투자한 기업의 어떤 그 성장 주기를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주식을 잘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더 나가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테크닉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사고 팔고 하는 기술. 뭐 차트도 공부하고 전문 용어도 배우고.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증권 시장을 놓고 보면은 뭐 사실 이제 지수가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증권 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뭐 작년 3월 달에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정말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서 수급에 의한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장이 이제 금년 7, 8월에 마무리가 돼서 지금은 이제 뭐 테이퍼링 포함해 가지고 그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제 정상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 업종 내에서 그 시장 지배력을 가지면서 이익을 내는 그런 회사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7, 8월 달부터 해서 뭐 우리가 그동안에 성장했던 그런 그 수급에 의한 장, 유동성에 그래서 성장주 중심으로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그 2차 전지 관련주도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언택트 관련주, 그 다음에 또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렇게 일부 바이오 관련주, 삼성전자 포함해가지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크게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적게는 이제 3배에서 뭐 많게는 5배, 심지어 뭐 이렇게 2차 전지 부품 소지나 이런 것들은 10배까지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받는 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늦게 뛰어든 사람들은 굉장히 큰 손실을 봤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 통계에 의하면은 작년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주가가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투자자들 한 60%가 돈을 벌지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 이 기업에 집중해서 앞으로 좋아질 기업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를 해놔야지 되는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사고 팔기를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이 이제 풍부한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 그래서 재료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 2000년대부터 2021년도까지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삼성전자 하나 빼놓고는 그 9개 기업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시총 10위 아니라 기업이 다 바뀌어버렸죠. 뭐 세계적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빼놓고 다 바뀌었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지수가 올라도 돈 못 버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지수가 빠지더라도 돈 잘 버는 기업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그 매크로적인 어떤 지수, 뭐 경기라든가 지수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물가라든가 금리라든가 유가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투자한 기업들이 극복해야 될 어떤 변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일반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주식 투자가 정말 어렵구나. 어렵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그 항공보험 같은 이 튼튼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시장을 이렇게 크게 뭐 예측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아요. 모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대신 이제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여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워낙 또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이제 요즘 또 뭐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지금 이제 주식시장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뭐 다시 기회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야, 지금 뭐 당연히 이제 정상적인 과정으로 들어오면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고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초기 인상했지 않습니까? 사실 금리가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1% 이상, 1.2% 정도까지는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실제로 이익 내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뭐 제 포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오히려 지금 신고가를 내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포트에 뭐 어떤 게 있는데요? 궁금합니다. 좀 힌트라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투자할 기업을 3, 4년 정도 네. 꾸준히 이렇게 관찰하고 네. 이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게 보일 때 투자를 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게 이제 소외될 때가 이제 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언젠가는 성장하고 이익을 내고 그게 투자자들한테 배분이 된다고 하면은 네. 언젠가 기업의 가치는 그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뭐 지금 금융지주 회사들, 뭐 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오늘 뭐 이렇게 신고가 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증권산업이라든가 네. 또 이거 외에도 이제 그 기별 가치주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꾸준히 저점 높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그 시장 자체가 네. 2008년도에는 이 액티브 펀드라고 해서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게 90% 정도 됐었는데 네. 2008년도 이후에는 이제 패시브 펀드가 이게 많아지면서 지금 패시브 펀드가 거의 뭐 90% 정도까지 네.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네. 액티브 펀드가 10%밖에 안 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패시브 투자라는 게 대부분 다 인덱스 펀드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 지수에 이렇게 네.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인데 저는 이게 이제 투자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과정이 네. 있다. 그래서 액티브 펀드 쪽으로 지금 이렇게 스마트 머니들이 지금 이동되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자금들이 그 스마트한 머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자금들이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면밀히 이렇게 관찰해서 그런 기업을 찾아가 투자하면은 3년 후, 5년 후 요즘 워낙 빠르게 또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런 기업들은 또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보다 기업을 보러 가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2022년에 조금 이제 지수 말고요. 유망한 섹터, 제가 유망한 종목을 여쭤보는 순간 그 종목이 내일 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뭐 저는 이제 네.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이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네. 정말 2000년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오징어기 때문에 더 많이 알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류의 문화와 함께 네. K-팝, K-엔터, K-미디어, K-영화, 뭐 K-푸드. K-푸드, 뭐 K-테크, 네. 더 나가서 K-철학까지 네. 이 형성이 되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그 패스트 팔로우 산업에서 네. 모방해가지고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퍼스트 무버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과정까지 지금 네. 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한류 문화와 더불어서 이제 그 뭐 엔터, 미디어, 영화나 네. 이런 쪽에서도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K푸드, 우리나라 음식료 네. 산업. 과연 뭐 우리나라 그 CJ 힐드당이나 농심이나 뭐 오리온이나 네. 이런 회사들이 거의 이제 그 5천만 원을 이렇게 상대로 해서 장사를 했는데 네. 지금은 뭐 세계 인구를 통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면 영업 환경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계 시장으로 이렇게 가서 그 한류 문화와 함께 우리의 그 음식 네. 제품을 이렇게 사용하는 그 세계인들이 많아진다고 하면은 네. 이런 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K-푸드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또 그 항공우주산업 네네네. 그리고 뭐 자동차 그 산업 이런 쪽들도 네. 저는 이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좋게 보는 것은 이제 금융지주사들하고 네. 이제 증권산업, 이제 금융투자업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지주사들 이런 쪽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 실적은 좋은데 네. 평가를 못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때문에 네.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다 하면은 저는 뭐 이게 증권업 같은 경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 주시장이 더 좋아질 것이라 보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증권회사들이 네. 과거에는 이제 그 브로커리지 업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11년도에 자본시장법이 통합이 되면서 네. 금융사 간의 그 업무 영역이 없어졌습니다. 보험이라든가 네. 은행이라든가 뭐 증권이라든가 카드 이런 쪽이 업무 영역이 없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혜택을 본 게 증권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회사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잖아요. 메이저 증권사들은 거의 뭐 3분기까지 1조 이상씩 다 벌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은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우리의 그 어떤 자산 구조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 우리는 부동산 굉장히 높았죠. 한 70% 자산의 70% 이상 있고 정도죠. 또 뭐 이렇게 부동자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다 뭐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전세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있지 주식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금들이 지금 이제 그 증시 쪽으로 지금 이렇게 이동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저는 3, 4년 지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산의 축이 증시 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될 때 그 역할을 하는 플랫폼 창구 역할을 하는 게 증권사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업계 관계자들도 그렇고 증권사들은 이렇게 실적이 나는데 이게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증권사라면 또 규제 산업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제 증권회사들도 뭐 외국의 그 모건스탠리나 뭐 시티은행이나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 투자회사 형태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증권업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뭐 삼성증권이라든가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라든가 뭐 더 나가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키움증권 이런 쪽들 보면은 배당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주잖아요. 그럼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투자해 놓으면 배당도 먹고 또 회사가 돈을 꾸준히 벌고 이러면은 주가도 좀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이거 말고도 뭐 이렇게 지주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이제 지주사들 보면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만 해도 한 50조 이상 되는데 이게 그 한 25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의 그 내부 구조를 놓고 보면 뭐 상사, 건설, 뭐 엔터, 뭐 그다음에 패션, 그다음에 음식, 뭐 이런 식자재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산업이 이제 코로나 피해줘였는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왜 평가를 못 받고 있느냐.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그 지주사들은 이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이렇게 공유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그 돈이 들고 이러면은 뭐 또 이렇게 회사를 찢어서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회사가 재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저는 되는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사가 이제 좋아지면 뭐 주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한국 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 이점을 우대를 받는 난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그 아까 얘기했듯이 K 한류 문화와 더불어서 K 그 컬처 이런 모든 부분은 앞서 있는데 자본시장이 가장 뒤쳐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민족 슬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제가 30년 이상 기준으로 볼 때 한국에 있는 기업이 훨씬 저평가돼 있다. 단지 뭐냐? 한국 기업에 오래 투자하면은 이 기업을 뭐 이렇게 오너 입장에서 볼 때 가치가 훼손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불실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22% 이렇게 세금을 좀 내고 부담을 하잖아요. 그래도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하는 이유는 그 미국 기업에 투자하면 그 회사의 그 성과가 온전히 나한테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22% 세금도 감내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또 반드시 고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뭐 주주 친화주의라든가 배당 성향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괜찮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책에도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온다. 저도 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언제 기다리면 안 되고요. 직접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만들어야 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하면은 뭐 보통 4가지를 전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쟁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렇게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과거에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은 주주행동주의라고 해서 이번에 그 많이 들어온 뭐 동학개미들 이런 사람들 중에 와서 투자를 해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 직접 그 개선하려고 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고 또 기관들도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굉장히 그 강화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명 경영, ESG 경영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또 기업인들도 이런 어떤 변화되는 과정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문제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또 배당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지금 특별 배당해가지고 거의 금년이죠. 그러니까 35조 정도 했는데 그중에 20조를 했거든요. 근데 삼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이 이제는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환경, 투자 문화가 만들어지고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치 않으면 기업 경영인들이 과거처럼 이렇게 여러 회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그 사익을 이렇게 편취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가장 저는
그동안에 이제 우려됐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기업에 많이 투자가 안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천만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삼성전자도 우리나라 지분이 한 6%밖에 안 됐거든요. 국민들 지분이, 투자자들 지분이. 근데 지금 13%로 많아졌잖아요. 외국인이 옛날에는 뭐 56% 정도, 네. 국민연금이 10%, 그리고 이제 삼성 그 이재용 회장 일가가 네. 26%인가요? 예, 예. 뭐 그 정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10%, 외국인 지분이 51%까지 떨어졌고, 우리가 이제 13% 이렇게 늘었거든요.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증권시장에, 자본시장에 많이 참여를 하고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지수 3천은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경기 이런 걸 떠나가지고 수급의 문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외국인들이나 일부 그 소수 기업인들, 자본가들이 예속이 돼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 보면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외국인 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길어진 노후에 기업만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기업의 성과를 공유치 않고는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깨닫고 있고 네. 또 정부도 깨닫고 있고 또 기업도 이제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네. 해소가 되면 진짜 우리나라 기업에 지금 너무나 싼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실제 책에서도 우리가 예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가계의 소득 증가율과 기업의 증가율이 비슷했는데 이게 지금 예, IMF 이전만 하더라도 네. 가계, 기업, 정부가 8%대 성장을 했어요. 네. 근데 IMF 이후부터는 가계나 기업은 뭐 2, 3% 성장을 하잖아요. 아, 가계나 국가는. 근데 기업은 16%, 뭐 17%, 20%까지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투자가 돼 있지 않으면 네. 기업의 성과를 공유치 않으면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본시장이 서민에게도 네. 희망이 되는 투자 환경, 투자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네. 우리 미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기 보면 아까 전에 유망석부터 말씀해 주신 그 푸드에서도 나는 이제 최근에 CJ제일제당, 오리온 농심, KTNG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갈 K푸드 기업에 투자하기 쉽다는 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평생 동행하며 투자할 기업 중 하나로 CJ제일제당을 꼽았다고 있는데, 어쨌든 K푸드를 좋게 보시는 것도 다 이해가 안 돼. 그 많은 어쨌든 푸드 안에서도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CJ제일제당 어차피 책에 있는 거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긴 한데, 왜 더 좋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이 책에 제가 그 투자한 기업들, 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과거에 투자했던 기업들 한 50여 개 기업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기록한 이유는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도대체 이 주식농부는 어떻게 해서 오늘의 부를 이뤘느냐 그걸 함께 공유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그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이제 K푸드 관련해 가지고 네. 다 내수 기업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애초에 이제 2000년도 초에 농심이 신라면이 출시가 되면서 중국에 이렇게 진출하면서 제가 4, 5만 원대 투자를 해서 그게 한 10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팔고 나서 그게 30만 원까지 갔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이제 농심도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한 5, 6년이 지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30만 원 선에서 다시 사고 또 CJ제일제당도 지금 한 40만 원 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CJ제일제당을 뭐 사게 된 요인은 이번에 그 이 간편식 HMR 제품을 네. 내가 보기에는 가장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비고 만두 같은 경우가 네. 뭐 미국에서 막 1조 이상 팔리는데 이런 시장을 좀 잘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막 크게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게 돈을 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이 회사에서 이제 어떤 회사든 이제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 PHA라는 이 분해되는 네네네. 그 플라스틱을 네.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미국에 있는 회사, 일본에 있는 회사, 네. 한국에 있는 기업 중에는 이제 제일제당이 네. 이걸 하는데 인도네시아에 이제 공장이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그 제품을 또 만들어내게 되면은 크게 회사 성장에 이렇게 도움을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ESG 시대에 맞는. 그렇다고 보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도 네. 보면은 제가 이제 기업도 가서 보고 이러면은 네. 이런 환경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준비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이제 BBIG가 굉장히 핫했지 않습니까? 네. 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인데 이런 쪽에 투자는 또 거의 많이 하지 않으신다고.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도 뭐 두루 다 투자가 돼 있습니다. 네네. 뭐 바이오, 뭐 배터리라든가 뭐 IT, 인터넷 뭐 이런 쪽 그 게임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투자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드러나 있지 않는 거죠. 대신 이제 이런 기업들은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내가 지금 대응을 하고 대부분 제가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 보면은 이제 B2C 종목이 많습니다. 네네. 전통 산업 중심인데 네. 이런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는 B2C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 생활하고 근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고. 이 기업의 그 어떤 그 성장을 이렇게 네. 예측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B2B라든가 네. 이런 쪽들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B2C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소비 시장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꼭 이게 필요한 그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회사들이 꾸준히 이제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익 나면 배당 주고 이러고 그러면은 그런 회사처럼 이게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회사 중심으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워렌 버핏이 네. 뭐 코카콜라를 이렇게 투자해서 또 뭐 존슨앤존슨을 투자해서 길게 가는 배당받고 그런 투자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실 또 IPO, 뭐 공모주 이런 쪽이 굉장히 좀 핫한데, 제가 보니까 IPO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상장 직후 하는 걸 또 추천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공모주 청약은 개인 투자자에게 추천하지 않는다 멘트 좀 있던데, 네. 왜 그런 걸까요? 저는 뭐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PO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네. IPO 할 때 시장에 나올 때 뭔가 이렇게 치장을 많이 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분장을 많이 하죠. 예, 좀 이렇게 이뻐야 되니까요. 예, 화장을 이쁘게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네네. 방송용으로 어떨지 모르지만은 좀 화장빨이 좀 이렇게 사그라들어서 이면을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네. 그 오히려 이제 그런 기업들은 좀 이렇게 그 3, 4년 정도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 자생력을 가지고 이렇게 그 성장할 수 있느냐 여부를 보고 투자하는 게 낫다. 그리고 저는 또 어떻게 보면은 요즘 이제 그 증권 시장이 화랑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좋은 시기에 상장을 하려고 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시장 대비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제대로 평가받거나 좀 고평가돼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업은 이제 투자하지 않고 또 그다음에 일부 이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약간의 좀 이렇게 뭐 늦도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노력에 비해서 많은 배등수가 안 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별로 이렇게 제가 제 기준으로 보면은 네.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만은 네. 기대 수익이 좀 낮더라.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평생 이렇게 함께 오래 가요. 갈 기업 찾는 노력이 훨씬 더 이렇게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또 이런 거 아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해서 이제 주식을 좀 매도할 때 포트폴리오에서 결국 수익이 난 쪽과 손실이 난 쪽이 있잖아요. 과연 이제 어느 쪽을 매도해야 할지 그 기준이 사실 좀 많은 분들은 수익이 난 거를 조금 확정화시키고 싶어하고 손실이 난 건 약간 좀 끌고 가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그 인간의 심리죠. 네네. 예, 사실 이제 저도 뭐 이렇게 보면은 수익이 난 것은 빨리 실현하고 싶죠. 당연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네. 그 주가의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그 기업의 본질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기업이 정말 앞으로 뭐 성장할 것이냐 네. 그 여부를 봐야 되는데 네. 그게 저도 뜻대로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매수할 때 그 매수 가격 또 매도 가격을 저는 나름대로 설정을 하고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익 난 것을 먼저 이렇게 처분을 하고 또 내가 산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은 떨어진 주식을 좀 더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 우리가 이 잘못하는 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백화점이라든가 네. 아니면 슈퍼마켓에 물건 잘 나가는 게 있고 안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주가 수익이 나는 것은 잘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 나가는 것을 더 많이 들여놔야 되는데 당연히. 그걸 없애버리고 아. 이게 안 나가는 것을 들고 네네. 뭔가 이렇게 희망회로만 돌리면 네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종목 교체나 이렇게 할 때는 항상 그 주가의 기준을 보고 네. 그 기업을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이익을 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익 나는 거하고 손실 나는 거 보고 이러면은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은 손실 나는 걸 팔고 이익 나는 걸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수익을 더 이렇게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을 때는 그냥 본인이 장사를 하는 가게라 생각하고 이 A 상품과 B 상품 중 어느 게 더 잘 팔리고 있는지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수 있다. 예, 그렇죠. 사실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좀 읽는 게 예. 어떻게 보면 큰 부를 읽을 수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 세상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의 세상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의 세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표님 요즘 좀 주목하고 있는 세상의 변화 좀 한 가지 정도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까도 이제 뭐 네. 말씀드렸지만 저는 네. 이제
우리나라 그 지주사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미국이라든가 이제 선진국 같은 데 보고 이러면은 외국의 그 테크 기업들은 기업을 인수하거나 아니면은 기업을 그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주사들이 아니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그 기술을 뺏거나 아니면 하청업체로 이렇게 넣어서 이익을 공유하지 안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가 그 선도적으로 이 뭔가 시너지가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투자도 해주고 M&A도 해주고 제값을 받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뭐 지금 이제 뭐 삼성이 됐든 SK가 됐든 한화가 됐든 이런 형태로 지분 투자를 통해서 함께 윈윈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항상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회사에 유보 자금이 쌓이면 은행에다가 뭐 2, 3% 이렇게 확정금융에다 넣지 말고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서 왜냐하면 요즘 뭐 배당이 뭐 3, 4%, 4, 5%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실행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투자한 기업들 중에는 뭐 주식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우리나라 그 지주사들이 이렇게 해서 투자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성장을 하면 정말 그 세계를 이끌고 있는 그 판기업 7개 기업 있잖아요. 이런 기업 못지않게 이런 지주사들도 재평가 받을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주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건 먼 나라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분명히 지금 뭐 그 제가 투자하고 있는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SK라든가 한화라든가 기타 이제 중견기업들 중에는 뭐 아이디스 홀딩스라든가 농심홀딩스라든가 넥센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놓고 보면 정말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주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 큰 시세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역사를 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증권시장은 세상의 변화, 흐름을 나타내주는 창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증권 역사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 증권시장은 1963년 3월 달에 그 명동 거래소의 그 12개 기업이 이게 상장이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 들어서 이제 박정희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들 그 상장 촉진 정책에 의해서 1970년대에 100개 기업이 늘어나고 1980년도에 그 지수 100을 시작으로 해서 1989년도에 1000포인트가 넘고 2000년도 2010년도에 2000포인트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작년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아이러니하게도 3000포인트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꾸준히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을 해온 때 어떤 업종이나 지수가 이끌어왔느냐 그걸 보면은 우리 시대의 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게 증권시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970년도에는 개발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현대건설, 뭐 대림건설, 한일개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고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1980년대는 이제 수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뭐 금성사 있었고 뭐 그 현대차, 그다음 삼성전자. 그다음에 1990년도에는 우리 이제 금융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뭐 증권회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보험 이런 쪽들이 이제 크게 움직였고 2000년도에는 이제 기계조선업, 그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고 1992년도에 우리 시장이 이제 자본시장이 외국인에게 이렇게 투자가 허용이 됐고 이러면서 이제 2000년도에 이 외국인들 투자가 34%까지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도 이제 과학적인 투자 기법이 이제 들어오면서 2000년도 초에서 2010년도까지 7, 8년도까지 우리나라의 그 소위 말해서 뭐 가치주라고 하는 저퍼주, 뭐 한국이동통신이라든가 태광산업, 신영 뭐 이런 주식들이 뭐 5배에서 10배까지 올랐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이 50년의 역사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멀리 갈 것도 없이 2008년도에서 2020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삼성전자 하나 빼놓고 지금 9개 기업이 다 바뀌었잖아요.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변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상의 변화를 읽는 눈을 보면 읽는 모습을 보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로 이렇게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세상의 변화를 읽는 어떤 시야, 통찰, 어떤 해안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경기 뭐 이런 지수 이런 것들을 예측할 게 아니라 그런 걸 이끌고 가는 게 결국 기업인 거거든요. 그런 기업을 찾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이제 주식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라는 말은 참 붙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 투자도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기업에 투자를 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게 투자의 그 정석이고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이제 아까 그 세상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증시에 많이 참여가 되고 자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럴 때 기업이 지속적으로 그 성장하면서 회사가 좋아지면 언젠가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내가 봤을 때 아까 이제 지주사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저평가돼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을 투자해서 네. 이런 기업들이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네. 투자 환경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 그걸 만들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주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기준 했을 때는 뭐 시가총 10위 안에는 이제 반도체, 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뭐 전기차, 그 다음에 뭐 플랫폼 사업이 있다면 2030년, 말씀하신 10년 주기로 했을 때마다 이게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조금씩 바뀌었잖아요. 2030년에는 어느 쪽이 조금 더 이제 바뀌어 있을까요? 그게 2030년까지 뭐 갈 것도 없고 앞으로 3년 후, 5년 후, 뭐 10년 후는 모르지만 3년 후, 5년 후는 약간 좀 예측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요? 어딘데요? 어디가 더 강해질까요? 지금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내후년이 되면은 우리도 이제 전면 그 양도세를 이렇게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서 그거 내야 되죠. 5천만 원 제하고 네. 양도세를 이렇게 내게 됩니다. 네. 난 그게 하나의 중요한 어떤 변수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매년 그 연말만 되면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일부 사람들이 뭐 매도를 했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못 가고 또 연초에 이제 제뉴리 효과에서 이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의가 많이 오냐면 야, 그냥 뭐 망하지 않을 회사 3~4% 정도 배당 주는 회사 이런 회사를 좀 추천해달라. 이런 자산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할까?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내년에 저는 이제 아주 큰 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요? 예. 근데 내년에 좋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죠. 저는 내년에 장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요. 예.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많이 저평가돼 있고 이제는 그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지 않으면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 저는 적다라고 보거든요.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성과가 나는 것을 고객과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순환이 돼야만이 이 우리의 그 삶이 활력 있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이제 미국 기업이나 이런 쪽에 투자해 주는 요인은 투자해 주면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회사가 또 어려워지면은 배당 못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워지면은 또 다시 우리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회사가 성장하면은 또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내후년부터는 어떤 형태가 될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제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장기 투자 문화가 만들어지면 이제는 이제 그렇게 과거처럼 크게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그 미국 주식 오래 투자하면은 그게 온전히 우리한테 오듯이 장기 투자 문화가 이렇게 정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이제 점차 매매를 좀 적게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기업들 주식은 약간의 좀 이렇게 품귀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충분히 방금 전 말씀에 공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 절대 원칙. 제가 이 책을 최근에 완독한 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두 번이나 그래요? 네, 두 번이나 다 본 걸 바탕으로 이제 좀 질문을 좀 드려보면 책에 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부자가 이제 공개하는 주식 투자 5단계가 있더라고요. 이미지까지 좀 함께 있던데 자, 어떤 걸까요? 주식 투자 5단계라고 하면 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뭔가 이렇게 뭐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업의 성과를 이렇게 온전히 공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개념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그 주식 투자법을 정보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어디 가고 이러면은 야, 뭐 그냥 얘기하지 말고 너한테만 알려줄게. 종목 하나 주고 가세요. 이렇게 정보매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만 주고 가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매매가 저는 최고의 어떤 그 낮은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게 정보라는 게 정말 수없이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뭐 소위 말해서 뭐 유튜브도 많지만은 뭔가 또 심지어는 뭐 돈 내고 이렇게 리딩방들 받는 뭐 리딩방들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다 보고 이러면은 정보라는 게
그 이제 다르겠지만은 그런 정보 매매에 의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은 거의 이제 그거에 국한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은 잘못된 정보로 또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가장 낮은 단계가 이제 정보 매매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뭐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차트라는 게 이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주가 거래량이라든가 주가의 흐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한다. 저는 이거는 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나와서 이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야, 저 사람들 정말 주식 정말 잘할 수 있겠다.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맡겨서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은 좀 혼나겠군요.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차트는 사실 후행성이다 보니까 그걸 설명하기는 참 좋죠. 참고 사항이지. 이제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뭐 자산운용사나 자문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량적인 분석, 세 번째 단계. 회사의 그 수익성이 어떠냐, 아니면은 뭐 성장성이 있느냐, 자산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걸 따져서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이 정상적인 어떤 그 가치 투자, 일반 단수 투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나은 상태죠. 좀 더 나은 게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제 뭐 자산업계 그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데 미래 방향, 트렌드를 잊고 이렇게 투자하는 약간 좀 진일보한 부분이지만은 일반 투자가들이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투자한다는 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을 내가 직접 이렇게 운용을 한번 해본다. 경영을 한번 해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 그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정보라든가 차트라든가 정량적 분석이라든가 트렌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참고사항이거든요. 그렇죠. 회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그 비전을 가지고 장기 비전을 가지고 경영진이 정말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정말 이 조직을 통해서 끌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기업을 입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과거에 투자할 때는 뭐 이 회사에 했던 재무제표라든가 뭐 사업 보고서를 보고 그 이렇게 정량적인 분석 이런 것들만 보고 이렇게 해왔는데 결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투자를 해보니까 기업은 결국은 사람이라는 조직이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 이 5단계 좀 다른 키워드로 좀 제가 지금 들으면서 바꿔볼 수 있다고 생각 드는 게 첫 번째 이제 정보 매매는 어떻게 보면 남을 통해서고 두 번째 차트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과거 그 다음에 정량적 분석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기업의 상황이랄까요? 네 번째 트렌드 분석은 약간 좀 미래 그리고 마지막 사업가 마인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자 어떻게 보면 나의 내가 지금 사장이라면 내가 그 기업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관점으로 정말 정확하게 잘 해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남에서 과거, 현재, 미래 다시 나로 가는. 멋집니다.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오늘. 역시 김 작가님은 다르시네요. 이 사업가적 마인드를 가진다는 것은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한 주를 사더라도 그다음에 내가 오늘 샀다 내일 팔더라도 내가 투자한 기간은 온전히 이 회사가 내 회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게 내동매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적어도 한 기업을 투자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3, 4년, 4, 5년 관찰하고 동행을 합니다. 그런 관심 가는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뭐 이제 10주라도 사놓고 돈 가는 데 마음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이제 내가 사놓고 관심 종목에 살짝 올려놓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살펴보면서 이제 나중에 더 많은 자산을 투자하는. 그 책에 보니까 위기 때마다 뭐 2배씩 불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현금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그렇죠. 현금 비중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저는 현금이 없습니다. 항상 주식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항상이요? 항상 주식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식에 투자되어 있고, 만약에 내가 현금이 있다는 얘기는 투자자로서의 어떤 직분, 소명을 다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항상 열심히 살다 보면은 투자할 기업이 넘쳐납니다. 돈이 항상 부족하지.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위기 때마다 이렇게 자산이 불어나는 요인들은 직접 이렇게 투자가 돼 있어야만이 그 시장 안에 이렇게 있어야 그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도 내가 이게 처음에 투자할 때 이 기업의 본질 가치 대비해서 싸다고 생각이 돼서 투자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외생 변수, 이제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시장 위험에 의해서 주가가 뭐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이 회사를 믿고 좀 더 이렇게 자금을 끌어다가 투자를 그 해왔던 것이죠. 네. 이 모든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주식시장을 떠나갈 때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게 좋은 기업을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위기는 항상 지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렇게 못 보는 거지. 좀 우리가 아까 내가 증권시장의 역사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 극복을 다 해왔지 않습니까? 해왔죠. 그래서 그 본질을 보고 시장 안에 그 기업과 항상 소통을 하고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남들이 다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위기가 왔을 때 그 시장의 어떤 그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서 체계적 위험이 이제 시장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위험으로 주가가 속락을 할 때 내가 그동안에 이제 동행하고 소통해 왔던 네. 기업들을 이렇게 제가 뭐 이제 고려 개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네. 저는 그 회사의 뻔히 미래를 아는데 남들은 그냥 이게 주가만 바라보고 이렇게 투자해서 그 주가가 빠지니까 네. 불안하니까 팔아달라고 그러지만은 나는 이 기업의 어떤 그 본질을 가치를 아니까 네. 저는 이제 그 기업을 믿고 내가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네. 큰 돈을 이렇게 벌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제 위기는 뭐 저도 이제 위기 때마다 항상 자산이 한번 눌렸다가 네. 이게 증가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게요. 대표님은 자산이 올인이 된 상태에서 어쨌든 폭락장을 맞이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뭔가를 더 사신다는 의미인데 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아니 뭐 이제 레버리지를 좀 이용하죠. 그래서 네. 대표님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걸 좀 이용하시는? 네, 그럼 당연히 하죠. 많은 다른 또 슈퍼개미 이런 분들은 레버리지 같은 걸 잘 하지 말라고 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레버리지나 이런 부분은 네. 그 자기가 감내할 수준에서 해야지 대부분 다 주식 투자에서 망가지는 이유가 정말 무리하게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그 레버리지를 이렇게 써서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쵸, 그쵸. 예. 저도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과하게 한다고 그러면은 저도 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네. 정말 뭐 20, 30% 이상 넘어가지 않게 이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레버리지 하는 그 시기도 책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상승장이 아니라 그렇죠. 나쁠 때. 좋을 때는 네. 레버리지를 이제 줄여놓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나쁠 때 많은 분들은 반대로 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은 반대로 하죠. 네. 근데 그 반대로 하는 이유는 네. 이 기업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종목 고르는 방법, 종목 고르기 전 체크 포인트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책에 보니까 뭐 종목 선정 전에 질문 6가지, 기초 체력 관련 3가지, 기업 성향 3가지 이런 게 있던데 네. 어떤 걸까요? 뭐 이제 다 관점이 다 틀릴 수 있죠. 네네. 저는 뭐 이제 크게 말해서 이제 네. 기업의 어떤 체력과 관련해 가지고 네. 한 6가지, 3가지 정도를 봅니다. 네. 먼저 이제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 네. 어떤 산업이냐. 이게 뭐 산업 자체가 그 쇠퇴되는 산업에 네.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장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그런 산업이냐. 그런 걸 보는 거고. 지수가 아닌 기업을 보러 가셨지만 기업을 볼 때 산업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중요하죠. 의미신 거죠? 예, 중요합니다. 네. 산업 다음에 그 기업의 이제 어떤 그 재무 구조, 재무 건전성을 이렇게 봅니다. 또 지배 구조까지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제 우리가 직접 경영을 하지 않고 단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기업이 뭐 하루 아침에 잘못하면은 부도가 나버리거나 없어지고 잃어버리면 사실은 이제 투자자로서 그 낭패가 없거든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는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자본 구조, 예. 지배 구조, 뭐 이런 걸 보고 또 그 체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보는 거죠. 네.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이 단순하고 심플하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기업이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아마 그 웅진 코웨이 가지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비대를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고 관리해서 또 이렇게 유지 보수해서 이 먹고 사는 또 기업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런 형태로 명확하게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체력과 관련해서는 그 산업의 동향이나 기업의 지배 구조, 자본 구조, 건전한 정도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또 그다음에 기업의 성향 측면에서는 이제 배당을 주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대표님 배당을 정말 중요시하긴 하는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네. 배당 단어가 정말 자주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대부분 다 캐피탈 게인을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벤처 기업이 됐든 벤처 펀드가 됐든 아니면은 뭐
하이테크 쪽에 투자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역할이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캐피탈 게인도 좋지만 매년 투자해놓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배당을 주는 회사들은 굉장히 그 양심적이고 안정적인 회사고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이 있으면서 존재감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배당 성향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시 여부. 정말 제대로 공시를 하느냐. 공시를 이렇게 불성실 공시하는 네, 있죠, 기업들이 있죠. 많잖아요.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네. 매매 잘못해가지고 이게 손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회사의 그 임직원들이야 뭔가 제재받으면 그만이지만 투자자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죠.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경영자죠. 뭐 우리나라는 이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안 돼 있어서 네네. 경영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기업을 선정을 할 때 두 가지 보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느냐, 비즈니스 네. 모델을 보고, 그다음에 누가 경영을 하느냐, 경영진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가서 얘기하는 게 경영자의 어떤 덕목 얘기해서 네.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기업가 정신이 있느냐, 그다음에 열려 있느냐, 그다음에 책임감이 있느냐.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렇게 극복하고 변화하면서 이렇게 네.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정신, 뭐 그런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청득심이라고 기업인들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닫힌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네네. 열려 있다는 것은 뭐 이렇게 함께하는 직원들한테 그 회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를 좀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뭐 투자자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고객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경영자의 어떤 열린 마음을 높게 보고 그다음에 또 적어도 이제 뭐 3% 정도 배당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책임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투자 결정을 하고 뭐 아까 이제 그 얘기했듯이 그 보통 이제 체력과 관련해서 세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성향과 관련해서 또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총 6가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흡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과연 이 기업이 지금이 싸냐? 아무리 뭐 이렇게 다 좋다고 해도 이 기업이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으면 네. 투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 요인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절대적으로 기업 가치에 비해서 네. 지금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느냐 이런 네.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바로 준비된 질문이 도대체 그러면 얼마에 사야 싸게 사는 건가? 이 적정 주가. 야, 이게 사실 저는 주식에서 제가 아무리 인터뷰를 열심히 하고 해도 이게 너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제 그것은 그게 자기만의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 형성되는 원리는 누구나 다 다른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네. 시장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그 자기 주관적인 그 가치 기준을 얼마나 누가 객관할 수 있느냐. 네. 이제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투자 절대 원칙에도 그 두 번째 부안해도 하지 마라. 이 부분에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가치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싸다는 얘기는 뭐가 싸냐? 주가가 싸다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어떤 그 본질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낮게 평가가 돼 있느냐. 이제 그 여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것은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 가치 기준을 네.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수없이 많이 공부를 하고 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네. 기업을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그 가치를 평가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 가치 투자를 이렇게 단순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뭐 기업의 어떤 뭐 이렇게 수익 모델이라든가 네. 뭐 아니면은 그 성장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자산 모델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나는 이것은 나는 부차적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기업의 어떤 그 미래 비전 이것을 볼 수 있는 어떤 네. 그 통찰력이라든가 해안 이런 걸 이렇게 가져야만이 그 기업의 그 정확하게 네.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네. 절대적인 어떤 기준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 요거를 조금 더 그 시청자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대표님 예전에 과거에 투자하셨던 종목 중에 하나 해가지고 어떤 그 기업이 주가가 어느 정도였는데 내가 생각한 거는 이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저평가 받고 있게 됐다. 요로 예시를 들면 예.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거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최종 의사 결정은 본인이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네. 이 기업이 지금 살만한 가격이냐 아니냐. 그거는 이제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가치 기준이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까 얘기했던 그 농심 같은 경우도 네. 제가 그 2001년도에 그 중국 시장에 그 진출한다고 해서
제가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가 3, 4만 원대였습니다. 그 라면 가격도 그때 그 하나가 200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라면 가격에 그 인상 요인도 있고 중국 시장도 진출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알고 투자를 해서 7만 5천 원대, 7, 8만 원대, 13만 원대 주식을 팔았거든요. 네. 팔았는데 이게 그 이후에 바로 3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내 기대 수익이 있는 거고. 그래서 투자를 했지만은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이 기업의 미래 가치나 이런 걸 보고 뭐 한 3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훨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또 하나 예는 뭐 요즘 이제 위드콜이나 코로나 해서 네. 그 여행주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다시 관심 받고 있더라고요. 예. 과거에 제가 그 하나 투어 여행 자유화되면서 3, 4천 원대 투자를 했습니다. 3, 4천 원대 여행 자유화되면서 네. 제가 이 주식이 한 만 원짜리는 되겠다 네. 싶어서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그 1,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팔았거든요. 네. 팔고 나서 그 이후에 1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 주식의 어떤 그 가치를 매기는 것은 자기만의 어떤 그 기준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어떤 기업에 대한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시장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그러면 시장 형성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가치 기준을 객관화시키는 그 노력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많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투자를 통해서 아니면 시행착오를 통해서 네. 이렇게 극복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적절하게 이제 우리가 가치를 이렇게 선정을 할 때 네. 일부 뭐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여러 가지 뭐 수익 가치나 뭐 이 성장 가치, 뭐 자산 가치를 이렇게 도합해 가지고 네. 뭐 기업의 가치를 측정을 해서 주가를 예측을 하는데 저는 그것은 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행주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여행 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여행을 우리가 못 가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그 사이 동안 굉장히 힘들었지만 네. 제가 알기로 그쪽에서 어떤 몇몇 회사들은 정리해고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재무구조를 좀 탄탄하게 만드는데 지금 또 어쨌든 그 위기 때 1등 회사가 나머지 회사들이 다 정리됐을 때 오히려 그 위기에 지나면 굉장히 그 회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얘기 좀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행 쪽에서 저는 좀 제가 여러 가지 들었던 조건값들이 적용되는 분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럼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 그 개인도 마찬가지고 네. 기업도 마찬가지고 뭐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위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위기가 와야 이 주변이 정리가 되거든요. 주변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나머지 언젠가 또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시장을 살아있는 사람이 다 이렇게 경쟁력이 사라진다라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인터넷 세상을 바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 시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행업계도 뭐 저는 이제 참 좋은 여행이라는 회사에 제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회사들은 온라인 그 여행사고 온라인 여행사는 위기가 오거나 뭐 이럴 때 탄력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대리점 영업을 합니다. 뭐 상당히 저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 이제 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금 조달을 지금 받았습니다. 자금 조달을 받지 않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나는 경영권이 난 넘어갔다라고 보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투자한 그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벌써 3년 됐네요. 3년 전에 그 단임어강에 큰 사고를 이렇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의 그 부동산을 이렇게 처분을 해서 한 1,000억 이상의 그 자금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겪고 있고 네.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이 재기가 되면 뭐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은 선행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런 기업을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느냐 볼 때 아주 심사숙고해서 고려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선행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네. 위드콜이 코로나가 이렇게 시행이 된다고 해도 네.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빨리 재개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자, 책에 보면 또 사두고 무작정 묵혀두는 장기 투자는 권하지 않는다. 아, 그렇죠. 네. 과연 그러면 장기 투자는 좋은 거지만 또 무조건 함께 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의미인데 어디까지 함께 해야 되는 걸까요? 주식 투자는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장기 투자에 돈을 번다. 그렇죠. 그게 장기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느냐. 네. 저는 이제 3, 4년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네. 뭐 정말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간다고 그러면은 뭐 평생 가져갈 수도 있지만은 그거 말고 기업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만 해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성장하고 또 이렇게 정체기를 또 지났다가 또 다시 성장하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을 장기 투자한다는 얘기보다도 기업의 어떤 그 성장 주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업의 이제 성장 주기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기업하고 오랫동안 동행하면서 소통하다 보면은 기업의 그 성장 주기가 보이잖아요. 성장 주기라는 게 뭡니까? 뭐 회사가 뭐 사업 확장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뭔가 이렇게 그 개발을 했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M&A를 했다든가 이런 형태로 기업의 어떤 영역이 어떻게 확장이 되거나 매출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연구개발이나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그 발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놓고 보면은 그게 실현이 될 그 시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면 괜찮은데 뭐 나쁜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를 권하지 않고 적어도 그 3, 4년 정도 기업의 어떤 성장 주기를 찾아서 투자를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종목 3개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매매 게임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쵸. 제가 오랫동안 투자해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인생이 길어졌잖아요. 우리가 뭐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뭐겠어요? 몸이 내가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게 오래 가족들이 또 건강하게 함께 있어야 되고 그 함께하는 또 친구들 인적 네트워크가 좀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일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어떤 경제적 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나는 기업과 동행함으로 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경제적 부를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우리 그 행복의 길로 가는 관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뭐 좋은 친구도 있지만은 평생 함께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기업 3개 정도만 찾으면 그런 기업을 평생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과 동행하고 소통하면서 성장 주기에 이게 투자했다 또 줄였다 이런 과정을 이렇게 해오면 실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올해 그 기업에 보면 내가 그래서 그 기업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 기업의 오너나 경영자와 함께 그 기업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또 더 나아가서 그 기업의 주가 흐름까지도 알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3-4개 기업만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자기 일 하면서 정말 즐겁게 기업의 성과도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평생 그 3개 정도 기업만 있으면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공감하세요? 좀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이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넣고 뭔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다니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선 내 주변부터 이 가까운 곳에서 나하고 관계된 기업들 중에 이 찾아서 투자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 이렇게 찾는 거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자녀들 열심히 키워서 뭐 회사 취업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라는 게 가장 보내고 싶은 데가 가장 잘 나가는 회사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들어가는 것도. 그리고 또 내가 돈이 있다고 하면 야, 이 기업은 내가 정말 인수해서 내 회사면 좋겠다. 이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 자녀를 이렇게 취업시키는 거는 직원으로만 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김 작가님이 뭐 내가 좀 좋은 제품을 납품할 테니까 우리 거 좀 받아주시오. 그러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는 거거든요. 함께 동업 한번 해봅시다. 안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증권시장을 통해서 약간의 수수료 거래세만 부담하면 얼마든지 그런 회사의 주인으로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인으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다 그냥 이렇게 종속돼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이게 정말 잘못되어 있다. 내가 책을 쓴 이유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주식 투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간이 그동안에 이렇게 만들어낸 가장 최고의 발명품 뭐 몇 가지 꼽으면 우리의 뭐 언어라든가 문자라든가 뭐 이런 거지만은 산업화 이후에 전기라든가 인터넷이 저는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가장 큰 이 기업제도 중에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이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어떤 공유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이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을 잘 활용한 민족이나 국가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뭐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폴란드,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그 세계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많고 또 그런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증권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외국인들이나 일부 기업인, 소수 자본가들에게 예속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국민의 거의 8, 90%가 단순한 노동자, 소비자,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사고팔고 하는 투기자로 이렇게 살아가서는 우리 긴 인생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님께서는 뭐 단타 매매라든가 요즘에 또 뭐 사실 암호화폐 이런 것도 젊은 분들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그런 쪽에 투자 이제 경험이 없으신지, 그다음에 있다면 좀 결과는 좀 어때 하셨나요? 아니 뭐 저는 암호화폐는 뭐 전혀 이렇게 한 번도 투자를 없습니다. 없고. 저는 뭐 심지어는 이제 금 투자도 안 해봤고 환율 투자나 뭐 이런 쪽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금 투자라든가 아니면 환율이라든가 뭐 더 나가서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내 농심 투자 철학과 맞지 않다. 나는 우리나라 그 기업에 이렇게 투자해서 성과를 공유하라고 하는 이게 전도사로서 그게 투자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 해서 이제 그런 쪽은 투자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타나 이런 부분은 제가 그 증권사에 있을 때는 완전히 단타의 기재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그도 한때는 단타의 기재였다. 네, 뭐 제가 영업을 잘했으니까. 뭐 영업을 잘해야만 내가 그 압구정 지점장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업 잘 못하면 압구정 지점장 그 당시도 압구정 지점장 굉장히 핵심 지점 아닌가요? 거의 뭐 핵심 지점이죠. 누구나 다 증권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압구정 지점장을 한번 해보는 게 꿈이고 로망이었죠. 그런데 이제 저도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단기적인 거래를 통해서 이 매매를 해봤지만은 결국 시황에 따라서 정말 이게 집을 샀다 팔았다, 자산이 오르다 뭐 내리다 뭐 이런 현상이 연속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그 해보고 나서 이건 답이 아니구나 해서 제가 이제 그 지금과 같은 주식 투자는 농부가 농사짓듯 이렇게 투자를 해오게 된 것입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농심 투자는 이제 농부가 좋은 씨앗을 고르듯이 심사숙고해서 투자할 기업을 고른다. 이게 이제 정확한 문장이고, 책에서도 뭐 증권사 직원들 중에는 부자가 별로 없다. 늘 종목 추천하며 최전선에서 시장을 파악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성적표는 별로 좋지 않다. 너무 많은 기회를 붙잡으려 애쓰고 시향에 따라 사고팔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사실 굉장히 많은 증권 전문가분들이 지금 방송에도 나오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실제 계좌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모르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다 박사급이죠. 근데 이제 이론과 실제는 좀 틀리죠. 그렇죠. 저도 이 증권에서 다니면서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석사학위 논문이 한국 증권 시장에서 기술적 지표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그런 쪽을 또 연구. 그걸 연구해서 제가 이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기술적 지표라고 하는 게 거래량, 주가,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거래량과 주가, 심리가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는 후행적인 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논문을 써서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 논문의 결과의 메시지는 뭐였나요? 결과 메시지는 과거에는 그 증권시장이 이제 제가 90년대 초반에 석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없지만은 거래량과 이 주가는 단기적인 거래 예측에 유의미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 증권 시장이 2000년도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약간의 좀 과학적 분석 기법이 통용이 됐고 과거에는 이제 그 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IMF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 막 업종별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막 건설주 가고 뭐 금융주 가고 무역주 가고 보험주 가고 막 이런 형태로 이렇게 움직여서 옛날에는 이제 거래량이라든가 주가라든가 아니면 뭐 투자 심리 한 4, 5일 오르면 2, 3일 쉬고 이런 그 패턴을 그리면서 그 주가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의 그 상한가 폭이 한 5, 6%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종 치면은 상종 막 서너 번 가고 지금은 뭐 30%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녀분들에게 주식 투자 교육은 혹시 언제부터 좀 시작하셨고,
이제 사람들이 부르는 건 슈퍼게임이고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건 라이언 투자가니까 어쨌든 굉장히 주식을 성공하신 분이니까 자녀분들도 뭔가 그 피를 물려받아서 성과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떤가요? 지금 자녀들한테 그 네. 투자를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제가 이제 2008년도에 글로벌 리기 때 이제 제주도 그 가족 여행을 가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산이 좀 이렇게 오픈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좀 의존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빠 나한테 언제 얼마 물려줄 거야? 아니, 이제 제 생각이긴 한데. 네. 그래서 요거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제가 그때 제주도 여행 가서 이제 네. 가족 기이라는 명목하에 애들한테 이제 두 가지 선택안을 줬습니다. 선택안. 예. 지금 내 소유으로 증여를 해준다. 대신 니들 그 교육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제 그런 제안을 하고 또 아니면 뭐 지금 좀 유산을 받고 말래. 이제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네. 이제 그런 형태로 제가 유도를 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애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다들 좀 이렇게 예고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집사람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좀 뻥 쪘죠. 섭섭하죠. 예. 그래서 가족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애들 전부 다 이제 글로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거의 다. 글로벌 교육 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연식별로 큰 애는 이제 2,500만 원, 둘째는 2,000만 원, 그 막내는 이제 1,600만 원. 그때 이제 1,500만 원이 이제 비과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증여세를 내고 계좌 개설해 가지고 아빠랑 같이 한번 투자를 하자 해서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줬던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8년도에 막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크게 출렁이고 빠졌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이제 좋은 시기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투자를 해줬고, 지금 이제 둘째하고 큰애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네.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는 계좌의 그 운영권을 이제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네네. 아빠가 리딩. 네. 이제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둘은 이제 승인을 받고 내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성과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들 이제 포토가 틀리니까 네. 애들 모습이 다 이렇게 성향이 다 틀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게끔 관심 가는 기업들을 이렇게 투자를 해줬는데 처음에는 이제 비슷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 세 명 사이에서. 네. 그래서 야, 이게 돈이 되는 애가 있고 돈이 안 되는 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뭐가 들어요. 좀 다른가요? 투자의 실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가요? 아니, 이제 그거가 아니라 이제 애들의 그 관심도 이런 기업들. 이제 그래서 우리 다행히 이제 우리 막내가 아직 뭐 이제 고등학교 그 2학년이라서 나이가 어린데 얘가 제일 이제 적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그 포토의 성향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둘째 같은 애는 뭐 사주기만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사가 어떻게 보면 최신 트렌드랑 좀 맞아 떨어진 게 투자에서 좀 중요하다는 의미인 걸까요?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나는 이제 애들을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서 경제적인 그런 수익을 이렇게 얻는 것보다도 애들이 이제 그 세상을 보는 관점, 경제관념,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애들은 뭐 이렇게 글로벌 교육을 받고 아주 글로벌 리더로서 이렇게 뭔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은 내가 정말 잘했구나.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이렇게 보시는 이 분들에게 정말 이 주식 투자만한 경제 공부는 없다. 그리고 이거는 빠를수록 좋다. 그런데 그 투자는 단순히 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세상을 누가 이끌고 나가느냐. 결국 기업이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주인 되는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세상의 이 기업의 종업원으로 아니면 어떨 때는 기업의 고객, 소비자로 어떨 때는 기업의 뭐 사장으로 직원으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다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 어떤 그 개념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해주신 답변 중에서 그거를 요약해주는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주식의 본질을 알면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보인다. 주식의 본질은 뭐라고? 주식은 뭐 결국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은 뭐 하루아침에 돈을 벌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적어도 투자자는 그런 시간을 할애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서 그냥 뭐 사고 팔고 해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은 이건 주식 투자를 마치 도박처럼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의 본질은 우리 삶의 터전인 근간,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거지고,
우리 투자 대상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투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기업이 뭐냐 과연. 우리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고 기업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로 우리 삶을 보다 편리하고 편안하고 풍요롭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잖아요. 네.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자랑스럽지 않다. 내가 주주가 된 게 자랑스럽지 않다. 그럼 그런 기업은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뭐 100여 개 기업에 투자가 되어 있지만은 하나하나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만약에 이런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나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대표님 삼성전자 갖고 계시죠? 네. 폰 보고 알았습니다. 어떻게? 저거 최신 삼성전자. 네. 왜냐하면 대표님 연령대에서 사실 저 폰을 잘 안 쓰시잖아요. 예. 혹시 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어차피 뭐 보이는 건 없으니까. 요거 잘 안 쓰잖아요. 이거 아주 편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분들은 이 올해 시장에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이런 기업의 어떤 그 저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무리 이제 좋은 기업들도 그 좀 이렇게 비싸게 사면은 고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투자할 때 기준 가치가 저는 그래서 내가 배당 수익률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적어도 배당 수익률이 3, 4%만 보장이 되면 시가 배당률. 그럼 주가는 오르고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배당을 받으면 뭐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그 훌륭한 기업, 잘 나가는 기업, 그런 기업의 주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외면하고 살잖아요.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대표님 말씀하신 저 책에서 생각나는 게 우리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받는데 그 돈은 사실 회사의 제품을 사면서 다시 회사로 가는데 그 돈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이제 주식 투자라면서. 그렇죠. 네. 예. 그 말씀이 좀 와닿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 얘기해 주셔서 근데 또 워낙 큰 종목이니까 또 근데 개인 투자분들 물리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삼성전자 어떻게 미래 전망이라 할까요? 전 전망 못하죠. 전망 못하고 저도 이제 이렇게 그 최근에 작년에 이제 3프로 TV에 김동완 수장이 이제 한번 추석 때 뭐 나와달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그 장의 흐름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뭐 팁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좀 판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다시 또 판이 바뀌었거든요. 판이 바뀌었다라고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정확히 보면은 이런 얘기를 좀 쉽게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고 성장을 해 나가면은 언젠가는 그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 가치의 회귀가 된다라는 확실한 어떤 믿음이나 신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뭐 이렇게 싸다, 비싸다. 이걸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포스코가 지금 싸다, 비싸다. 얘기할 수 없다. 그런데 저는 이제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어떤 투자 문화, 환경을 이렇게 그 이재용 회장도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이렇게 담보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1등 기업으로서 크게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게 단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잠재력이라는 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쪽에 이제 편입을 했는데 적어도 이 가격대에서 배당 수익률이 지금 확보가 되니까 저는 뭐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대표님과 어떤 기업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좀 반대 측면에 좀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될 기업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어떤 데일까요? 아니죠. 어떤 데인데요? 뭐 이렇게 비전이 없는 회사, 성장하지 않는 회사, 뭐 소통이 안 되는 회사, 뭐 아니면은 뭐 대주주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는 회사, 뭐 이런 회사들 투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참 이렇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싼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부 이제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그 사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두드려 보지만 이 변하지 않는 기업인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고쳐가야 될 분야지만은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회사 말고도 2,400개 기업이 우리한테 투자해달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오픈돼 있고 그 정상적으로 그 흘러가면서 이렇게
배당을 주는 이제 그런 회사 중심으로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제가 아마 이 책에는 그 하이트론이라는 회사를 이렇게 언급해 놓은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제 CCTV가 수요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이 회사를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기업에 가서 좀 기업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 들어보려고 그래도 도통 이렇게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도에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지금도 보니까 주가가 그 가격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그 우량한 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이 회사랑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이제 팔았다는 얘기를 봤는데 또 뒷부분에는 어떤 회사는 그 주총에 가서도 어떤 연설도 하셨는데 이 소통이 안 되는 회사가 있었단 말이죠. 이 소통이 안 되는 건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이 주식은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죠? 좀 다르잖아요. 상황은 똑같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궁금해 합니다. 아마 이제 그 조광피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광피역은 제가 거의 한 2004년도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지금 2021년도니까 거의 한 17년 정도 이렇게 투자가 돼 있죠. 근데 제가 그 회사를 잘 합니다. 왜냐면은 중학교 졸업하고 올라와서 그와 같은 회사에서 제가 3년 7개월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회사의 어떤 그 영업 환경이나 그 미래 비전 이런 부분들을 알고 그 투자를 해왔는데, 제가 그 주주총회도 5번 가보고, 2012년도에는 주주총회 가서 한 5시간 반 동안 주주총회도 한번 해보고, 작년에도 가서 하고, 또 금년에도 가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그 기업 지배주주와 오너와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그 회사는 지분으로 따지면 1대 주주인데,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회사도 제가 이제 오랫동안 투자해 오면서 뭔가 밖에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투자 회사로 좀 가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는 영업도 안정적이고 주식 투자도 여유자금 가지고 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나보다 더 수익이 높은 거의 한 2,300억 정도 이상의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우량한 기업인데 이런 기업은 정말 제가 보기에 정말 가지고 싶은 회사다. 피역산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람들 보면은 뭔가 비전이 없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우피를 이용하잖아요. 소가죽을 이용해서 그 잘 가공해가지고 우리 패션 포함해가지고 자동차 그 시트로 또 우리 건자재 쪽에 그 건축 자재로 이렇게 들어가서 잘 그 영업만 하면 환경이 무궁무진하다. 왜냐하면 나는 사업가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원자재를 언제든지 납품을 이렇게 조달받을 수 있고 또 최고의 어떤 가공력을 가지고 좋은 소재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는 이 기업의 어떤 그 미래를 좋게 보고 또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회사는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해왔고 또 그런 여유 자금 가지고 지금 이제 투자를 해서 2,400~500억 정도 자산도 이렇게 증대를 해서 했고 그다음에 또 이 회사는 또 자사주도 아주 쌀 때 거의 46% 정도를 사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도 이렇게 소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잔존주주들이 큰 부가 이렇게 올 거다. 그래서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투자를 안 하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주식 투자만 할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성과에 대해서 주주들하고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를 안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자기들이 지배주주니까 내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도 제가 주주총회 가서 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아마 이현석 대표도 책을 하나 보냈습니다. 이번에 읽어보고 저는 이제 변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저도 이현석 대표의 입장을 내가 이해하고 아마 이현석 대표도 투자를 통해서 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심정도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기업들이 대부분 오래 투자해주면 이 기업의 성과가 뭔가 주주들이 함께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자산이 쌓이는데 이런 자산을 자기 10% 지분 가지고 자기의 그 전체를 이렇게 자기 사기업량 이렇게 운용을 해서는 미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 책에다가 좀 이렇게 거론을 좀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서 그럽니다. 왜 이런 기업 투자를 하느냐. 그냥 팔아버리지.
그런데 저는 이 회사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알고 있고 또 이 함께하는 종업원들 또 이해관계자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서 저도 이렇게 함께 한다고 그러면은 훨씬 그 좋은 회사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책에다가도 이렇게 거론을 좀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또 초보 투자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주식 투자 처음 하는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좀 전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리가 이제 인생이 길어졌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는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책에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저걸 한번 시간 될 때마다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큰 부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뭐 대표님 이야기 좀 더 심층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 또 이 안에는 사실 대표님이 실제로 투자했던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사실 사례를 보면 내가 어떻게 투자할지 좀 더 실제적으로 와닿을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럼 대표님에게 주식이란, 돈이란 뭐인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이게 주식은 나의 그 온전한 삶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이 나의 그 스승이고 동반자였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기업인들, 그리고 함께하는 직원들, 그리고 함께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뭐 이게 돈이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저는 자유로움이다. 경제적인 어떤 그 자유뿐만이 아니라 그 내 인격을 어떻게 고양시켜주는, 돈이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이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돈은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은 돈은 정말 나한테 경제적 자유로움을 주는 그 이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제 생각에는 약간 좀 무감각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는 대표님은 뭐 1,000억대 이상이시니까. 누구나 다 초기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사업을 하거나 뭔가 이제 일을 하고 이러지만은 뭔가 어느 정도 이제 규모의 경지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면 뭔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 뭔가 기여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이랬는데 좀 편하게 살지 뭐 이렇게 바삐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과연 내가 나에게 이런 어떤 그 부의 혜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 것은 과연 뭘까? 야, 정말 저는 이제 가진 게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이게 중학교 졸업하고 흰 곰신 하나 신고 이렇게 올라와서 뭐 지금은 거의 정말 뭐 100여 개 기업에 이렇게 주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주식 투자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아주 넓고 큰 길이다. 이런 어떤 나의 투자 철학, 경험을 좀 이렇게 전파를 해서 전 국민들이 기업의 주인이 돼서 기업의 성과를 이렇게 공유해야만이 가게와 기업이 함께 이렇게 성장하고 그래야 우리 공동체인 국가도 이렇게 발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게 세계의 중심국가, 글로벌 리더로 이렇게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오늘 방송도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식농부 박용우 대표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인 분들은 좀 부를 조금이라도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또 개인의 그런 수많은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또 기업은 그 투자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도전할 수 있는 거니까 기업과 개인 모두가 조금 더 커지고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주식농부 박용우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